반갑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을 때에는 알쓸신잡에 나가기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우리 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창의적인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12발자국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목이 12발자국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책의 제목에 영감을 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가 쓴 소설의 숲으로 6발자국이라는 강연집이에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 움베르토 에코가 스페인의 서북부에 있는 한 도시의 과학관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과학 큐레이터가 그를 플래니테리움, 천체 투영관으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천체 투영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돔처럼 생겼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보다 훨씬 더 눕듯이 기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별자리의 소개도 해주고요. 이 우주의 탄생과 지금과 같은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별의 생로병사를 이해하는데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움베르토 에코를 앉혀놓더니 혼자 그러더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움베르토 에코 씨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1932년 1월 5일 밤에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932년 1월 5일 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에서 바라본 밤하늘을 하늘에다가 쫙 투영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태어난 날 밤하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느라 바빠서. 네. 우리 어머니도 우리를 낳느라 힘들어서 못 보셨을. 네. 그리고 그 책의 표현에 따르면 아버지만이 테라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면서 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보셨을 그 밤하늘을 내가 지금 보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밤하늘을 보고 너무너무 전율을 느끼고 아주 큰 행복감에 빠져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허구의 시간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우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맞닿아 있을 때가 있다 라는 술회를 하는 대목을 읽었는데 저도 그거를 읽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바라본 밤하늘이라고 하면 그때 하늘의 별들을 다시 제자리 그때의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 우주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고요.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시작돼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우주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체지만 이 우주의 전체 역사와 크기를 짐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생명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과학이라는 게 저한테도 어렵거든요. 수식 힘들고 개념도 너무 복잡하고 하지만 그 수식의 바다를 건너고 개념의 숲을 지나면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이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의식의 경이로움인데 이게 결국 과학자가 하는 일은 이 경이로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고
또 그 대목에서 저는 과학이 삭막한 것이 아니라 더없이 낭만적인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하여 그때부터 조금씩 뭐 글을 쓴다거나 강연을 이렇게 드린다거나 하는 시간들을 만들게 됐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뇌 중에서도 여기 이 군대에 있으면 반복되는 생활들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규율에 맞춰서 일들을 진행하고 조금의 여지도 사실은 허락하지 않는 이런 삶에서 내가 과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같은 고민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군도 점점 이제는 그냥 그 규율에 짜여진 군대를 넘어서서 아주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의 전략들을 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고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잭 갤런트라는 저희 뇌공학 분야의 슈퍼스타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UC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신경인지과학을 전공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게재하게 됩니다. Functional MRI라는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사고를 하면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동안 뇌의 활동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피질의 활동을 분석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이 동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만으로 새로 동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들에게 보여준 동영상이고요.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른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색을 인지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만 지나도 이 둘 사이의 색은 상당히 유사해질 겁니다. 해상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 분야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30년만 지나면 둘 사이에 상당히 유사한 패턴들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오른쪽의 이미지들을 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뇌를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시간 반마다 수면 상태가 점점 깊어지다가 갑자기 눈을 막 움직이는 Rapid Eye Movement라는 REM 수면이라는 상태로 옮겨가게 돼요. 그때 뭘 하냐면 그때 뇌파를 찍어보면 거의 깨어있는 사람의 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날 있었던 일 중에서 쓸데없는 기억들은 지우고 중요한 기억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경험하고 있는 동안 막 움직이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관장하는 운동 영역은 블럭을 해서 네가 본 것대로 행동하면 안 돼라고 억제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 처리를 그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잠시 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악몽 같은 걸 꾸다가 꿈 때문에 깼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이 블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위에 눌렸다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움직이는 걸 제대로 블럭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몽유병 환자처럼 여러분들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때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은 이 시각 피지를 조금씩 건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 걱정했던 거, 불안해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현실로 보이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 꿈을 촬영을 하면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6시간쯤 주무신다고 하면 한 4번 정도는 그런 꿈들을 꾸겠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꿈 4편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꿈에 돼지 꿈을 꿨네? 뭐 이런 거 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은 그냥 듣기만 해도 이거 굉장히 나중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했던 사람, 이 잭 갤런트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영상이 아니라 말소리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라디오의 뉴스를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서 뇌를 전체를 다 찍어요. 소설을 읽어줍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그거를 듣는 동안 뇌를 다 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했는데 고래의 모습은 하는데 뇌의 특정 영역이 고래라는 단어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고래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하는데 아까 그 영역이 고래라는 같은 단어에 유사한 반응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뇌에 고래라는 단어는 여기 저장되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전체 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는 한 10만 단어가 넘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사용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여성의 경우에 한 6천 단어 정도를 사용하고요. 남성은 한 5천 단어 정도 사용하고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1,800단어 정도를 사용합니다. 남자는 연애할 때 가장 화려한 어휘를 자랑하다가 결혼 직후 급격히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 한 2,000단어 정도 되는 단어가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전체 맵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상을 좀 보태보자면 여러분 헬멧에서 여러분 뇌에 벌어지는 전류들을 측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헬멧에 여기 이렇게 LED 패드에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생각을 표현해주는 헬멧을 개발하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뇌에 단어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보니까 우리가 연관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근처에 뭉치로 저장해 두고요. 상관없는 단어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그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인출해서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여러분 속마음을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군대 생활 재밌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지만 여러분 여기 군대라는 단어 옆에 여러분 상사 존경합니까? 예! 라고 대답하지만 상사 이름 옆에 무슨 형용사가 저장되어 있는지 군대 옆에 어떤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찍어보면 여러분 지금 군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여성이란 단어, 아버지란 단어, 술이라는 단어와 주로 어떤 단어들을 같이 많이 함께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인드맵, 속마음을 그리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뇌만 찍어보면 그 사람의 인지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 뇌에서 창의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유레카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던 그 순간에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펑셔널 MRI를 이용해서 촬영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주고요. 그 펑셔널 MRI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답이 딱 떠오르는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본 거죠. 아주 중요하게 3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 뇌에요. 요게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anterior superior temporal gyrus라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반복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멍 때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멍 때리는 순간에 정말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거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불현듯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요. 뇌의 여러 영역들이 다 골고루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뇌의 이마 바로 뒤편에 전전두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고등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박치기 하는 거 좋은 선택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여기 이마 뒤쪽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에서 아마도 가장 고등한 기능인 창의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뇌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기능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골고루 사용해야 좋은 결과가 창의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특히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활성화가 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잭 갤런트가 얻은 언어 맵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란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연관이 안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했을 때 사실은 의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계가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 개념, 언어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는 분야에서 혁신의 실마리,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나는 소설을 좋아해. 나는 돈 벌 수 있는 자기계발서나 경영서만 읽어. 라는 편식 없이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두루 읽어야 사실은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도 늘 비슷한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한 친구들과 나와 굉장히 인생에서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전문 분야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맵이, 여러분 뇌에 이 개념의 맵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마음이 편하고요. 내 말을 척하면 잘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워져요. 저 맵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 게 어색하거나 심지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져요. 예를 들면 너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갈매기, 고래, 뭐 해변, 파도? 이런 게 생각나야죠.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기관총. 그러면 얘는 또라이구나. 얘를 가까이 두면은 이상한 행동,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곁에 안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 나와 경험이 비슷하고 나와 정치적인 세계관이 유사하고 나와 미적 취향이 닮았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대화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로부터 힐링과 위로를 얻는 거죠.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별로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새로운 자극,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삶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어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거와는 다르게 생각은 굉장히 자유롭고 열려 있어서 군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말씀하셨던 이런 뇌 단어 배열처럼 스키마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네. 그 제가 배웠던 거에서는 이 인위적인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CM송이나 반복적인 광고를 통해서 네. 인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연결시키는 걸 네.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런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맵에서도 네.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해본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언어 맵에서 그 단어의 연결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그거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지 그런 류의 연구를 하기에는 이제 이건 최근 연구여서 그 후속 연구가 사실은 없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예를 들면 뭐 전율을 하면은 느낀다라는 표현들을 주로 쓰게 되잖아요. 손색이 없다라고 우리가 주로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색이 있을까? 이런 문장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는 손색이 없다라는 그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이 맵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네. 반복적으로 광고를 듣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슨 선언문을 읽고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단어들을 연결시키고 우리 뇌의 단어 맵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언어 맵에 특정한 연결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욕망과 그 제품을 이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사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광고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평소에 늘 같이 반복적으로 동원되는 단어들을 좀 떨어뜨리고 다른 단어들과 자꾸 이어보기를 만약에 시도하신다면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단어들과 다양한 연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 중에 어떤 것들은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여러분들을 시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얻게 되겠죠. 사람의 뇌가 어떤 사람한테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의 뇌 반응을 통해서 기계가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든 생각이 그렇다면 창의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그 기계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만들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틀에 박힌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 기계는 더 정교한 영상을 만들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뇌 활동만으로 영상을 만들 때요. 어느 한 가지 법칙이 있어서 뇌의 패턴이 이러면 이것은 이런 이미지야.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A라는 이미지를 볼 때 어떤지, B라는 이미지를 볼 때 어떤지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임의의 동영상을 볼 때 이 사람이 뇌 활동이 이랬으니까 아마 이런 걸 본 거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동영상을 재현할 때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그 패턴들,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연결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사람들의 뇌 패턴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패턴의 데이터들이 많아질 거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리 정교하게 그 사람이 본 영상, 뇌 활동만으로 그 영상을 재현하는 게 손쉽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언어 맵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되게 다르고 되게 특이한 패턴들을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뇌에 적합한 트레이닝은 현저히 적게 했을 테니까 답을 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마다 차이는 너무너무 크고요. 지금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뇌 영상 기법을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패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우리 지문이 다 다르듯이 뇌 패턴도 다르니까 자극을 줬을 때 반응 패턴이 다른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이런 류의 생체 인식 시스템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1부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카페에서 우산 놓고 가면 우산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저를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는 것보다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해져요. 그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속으로 생각한 내 속마음을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업에 진출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겠죠. 점점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때는 굉장히 갑자기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